시장은 우리 예측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 투자 목적보다는 진짜 내 집 마련식으로 네. 접근하는 조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전략이 저는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집을 재테크로 보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예요. 홈을 사는 사람은 타이밍을 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빠질까 겁도 나죠. 그런데 내가 뭐 앞으로 15년 이상 근무할 거면은 뭐 그렇게까지 겁 안 내도 되잖아요. 이 서울 중심지보다도 이 외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승기 끝물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뭐 하반기뿐만 아니라 조금 한동안은 이렇게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과거에도 보면은 외곽 지역이 오르면 장이 끝나는 경우도 네, 많았어요. 뭐 정시에서 좀 주로 많이 그렇죠. 블루칩 오르고 나서 나중에 개별주까지 오르면 끝장이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쪽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지금 핵심이 전세난이거든요. 그러면 전세난으로 인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결국 중저가 아파트를 산다는 건데 그런 시장이 움직이는 어떤 큰 축으로 보면은 지금 그러면은 중저가들이 오르고 나면은 이제 끝장이다. 이제 콩나갈만 남았다. 이러면 또 다른 극단론이라서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바로 30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세난 때문에 집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걸 뭐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런 것 같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을 향해서 서서히 가고 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오르기는 오를 수 있는데 네. 다만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하반기 전망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지역별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경기도 입지가 좋은 곳이 다 올랐는데 이 탈서울 내 집 마련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곳들이 이제 더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도 입지 좋은 곳 말고 외곽으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저평가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네. 저희들 보면 그냥 미상승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에서 이렇게 주변 인기 지역과 키 맞추기 하려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동두천 같은데. 네. 동두천이 상반기에 무려 20%는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 군산 같은 데도요. 그 굉장히 지역 경제에 침체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11%, 포항이 7%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워낙 유동성이 많으니까 약간 이렇게 좀 덜 오른데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금액이 좀 올라버리면은 대출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통계치로 본다면은 약간 중저가 중소형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서울을 만약에 지역별로 본다면 작년부터 이 강남보다 비강남이 네. 오르는 현상이고 올해는 아예 그 서울을 넘어서 수도권의 반란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 뭐 핵심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핵심 지역보다는 최근에 뭐 노원구 도봉구 집값이 엄청 오른다는 많이 얘기는 올랐죠.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그런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테마를 그렇게 잡았을 네. 뿐인데 지금 뭐 노도강이라든지 뭐 이런 그 도봉구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결국 30대들이 결국은 전세도 비싸고 매매도 이제 워낙 비싸다니까 그쪽으로 가서 집을 사는 건데 제가 보면 주변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 그냥 월세 살면서 또 이렇게 전세 끼고 집 사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집값이 꺾이게 되면요. 네. 집값이 꺾이게 되면은 조금 트렌드는 좀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히려 외곽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외곽이 그러니까 더 과거에도 좀 빠진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 그럴 때도 오히려 강남 한복판보다는 강남 중에서도 약간 변두리. 네. 그다음에 오히려 강북의 외곽 이런 데들이 오히려 더 빠졌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많이 오르면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을 항상 보실 때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요. 네.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 시장을 제가 그래서 참 나중에 우리 결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인 건데 어쨌든 시장은 우리 예측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 거의 도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 소위 말하면 크게 묵을 게 없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보다는 진짜 내 집 마련식으로 네. 접근하는 조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전략이 저는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략 부분은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광역시라든지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의 요번 장세의 특징이 제가 네네. 수도권과 동조화 현상이라고 네,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드렸잖아요. 네. 과거에는 주택시장 사이클이 서로 달랐어요. 네. 그래서 아까 금리 인상기 때 재밌는 게 네네. 1차 금리 인상기 때의 전국 아파트는 올랐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때 있잖아요. 서울이 37.5% 오를 동안에 대구는 마이너스 2%, 네. 대전은 마이너스 3% 했어요. 네. 떨어졌어요, 오히려. 2차 금리 상승기 때도 전국은 올랐지만 뭐 대전 같은 데 이런 데는 23% 올랐지만 우리 서울은 3% 가까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서로 사이클이 달라서 그런 건데 이번 사이클은 같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좀 덜하다는 것뿐이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핵심이 바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핵심이 네, 유동성이기 유동성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방도 저는 만약에 이번 장세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비슷하게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지금 매수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사실 조금 쉽지 어느 않아요. 정도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다니까. 이분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다 아리까리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어머님한테 아니면 아버님한테 아니면 삼촌한테가 여쭤보세요. 이 얘기를 할 때 답이 딱 나오나. 다만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보다는 저는 필요가 우선이라고 봐요. 만약에 저는 한 두 가지 전제 요건을 저는 가지고 집을 사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30대들이 이 시장의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원하는 중저가 쪽으로 그게 전세난하고 맞물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세난은 저는 구조적 전세난을 보기 때문에 더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빠지면 어떡할 거야? 전망이라는 것은 안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집값 오를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겁니다. 만약에 그럼 빠지면 어떡할 거냐 할 때 내가 대응책을 뭘 갖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돼요. 저도 부동산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집값은 상향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거는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이 저는 앞으로 15년 이상 남아 있다면은 저는 사셔도 된다고 봐요. 다만 중저가를 중심으로. 네. 그러면 빠지더라도 내 마음의 버퍼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퇴직을 앞두고 있다. 좀 힘들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뭐 크게 그 정도 좀 기분이 나쁠 뿐이지 내가 네. 충분히 감당할 정도가 된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만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타이밍을 재지 말고 꼭 살 거면은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엑셀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후보 리스트를 30개 정도를 잡아보세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그럼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면은 나는 살려는 게 10억이야. 그러면 갭 금액도 다 나와. 네. 갭 가격도 다 나오잖아요. 전세 매매가 빼기 전세 금액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단지별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네. 30개를 잡아가지고 금액이 이제 10억 이하인 거는 많이 사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세대주 300. 그러면 300이 넘으면 뭐 가령 7점. 네. 그죠? 아니면 1000세대가 넘으면 8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점수를 그다음에 준공 기간이 10년이면 5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10 단위로. 네. 최종 한 7개 정도를 후보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점수를 매기면 우리가 보통 서면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보통 서류 면접을 하듯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종 점수를 매겨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사시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런 당연히 그 사시려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회사에서 갖고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너무 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회사 와서 승용차로 1시간 이내야 되고 또 이왕이면 역세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세대수가 많아야 되고 이왕이면 새 집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항상 이게 내가 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중에서 7개를 골라 가지고 현장을 가보고 의사결정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실용적인 정보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1주택자들이 왜 망설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라고 저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만 저 생각이 왜 나오냐면은 집을 재테크로 보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예요. 홈을 사는 사람은 타이밍을 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빠질까 겁도 나죠. 그런데 내가 뭐 앞으로 15년 이상 근무할 거면은 뭐 그렇게까지 겁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집이 꼭 필요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된다. 안 되면은 뭐 2순위로 기존 아파트를 사시되 내가 후보 리스트를 다 보고 그 중에서 골라내는 어떤 그런 안목이 더 실질적인 정보지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저도 그런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오죽하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왜? 제가 책임 못 지잖아요. 어떻게 하실래? 점집에 가보시라는 말씀. 계시를 받으면 살 수 있거든. 네.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은 청약적으로 일단 도전해 봐야 돼.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집 사는 사람하고 청약하는 사람들이 계층이 좀 달라요. 가령 뭐 지금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안 돼. 물론 이제 부부 합산되면 관계 없지만 어쨌든 고소득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도 어차피 매매로 가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좀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연말까지는 기다렸다가 청약으로 일단 도전해보고 아유 안 되겠다. 도저히 나한테는 안 되는갑다. 청약은 내게 아닌갑다 생각하면은 그때 가서 사셔도 늦지 않죠. 네. 지금은 약간 양수겹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30대 분들은 한 번 더 청약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한번 내가 어떤 의사결정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